심혜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조세 정책의 기준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큰 정도를 지향했다라고 한다면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에서 관세기조가 있었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재정 위기가 촉발이 되고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현재의 그 조세 정책의 기조는 소득 재분배와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한국적 버핏에도 이러한 그 소득 재분배 기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조세가 어떻게 조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앞부분에 우리나라의 조세 기조의 특징 부분들은 발제자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세율 체계는 선진국과 외형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조세 부담률이 낮은 수준은 결국에는 과세 베이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발제자께 보실 수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오늘 개인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기준을 보시면 OECD 국가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가? 소득세율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거는 뒤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430만 명 가운데 570만 명, 거의 40%가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 실효시율도 보시면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득세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왔는가를 그 원인은 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안 되고 있는 데서 그 외셔의 원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은 거의 80%, 85%에 미치는 반면에 자영업자는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 제고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을 확대해 오는데 조세가 수준에 맞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3을 보시면 총소득에서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보시면 한국은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총소득에서 지금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80%를 차지하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료세율이 낮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향후 조세 정책의 방향은 1차적인 초적은 과세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먼저 지하 경제의 축소가 3개월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영역의 축소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자영 소득세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그에 맞추어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세의 정상화를 추진해 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늘의 주제인 버핏세 도입 관련해서 토론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실 미국에서 논의된 버핏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주로 소득세 중심,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조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버핏이 말한 것은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자본 이득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받는 양도 차익이나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그런 배당 소득에 대해서 미국이 부시 감세 조치 때 세원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한 세율을 인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15%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과 비서의 소득 세율 수준을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부자인 사람들이 자본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버핏이 가지는 세율 체계는 낮은 반면에 오히려 비서는 대부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을 받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중간 저소득 계층의 세율이 높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그 말에서 이제 주장에서 논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버핏 룰은 그 배당 소득과 자본 소득이 많은 연간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중산층 가구보다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상황에 이 버핏 룰을 적용을 해본다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조세는 부동산 양육 차익이나 이자 배당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중과를 해왔고 최근에는 좀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완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과 전적으로 자산 양도 차익이나 배당 소득을 과세상으로 전적으로 우대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4천만 원 이상의 그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버핏 룰을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그 고소득 계층에 집중된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적정하게 과세를 하자는 차원에서는 그 소액주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사실 뭐 부동산, 채권, 예금 이런 각종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그 개인 투자자의 주식 분포 현황입니다. 그래서 10만 주 이상 보유자가 지금 2만 2천 명이고요. 상위 0.5%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주식수의 53%, 그리고 시가총액의 53%를 소유하고 있고, 평균 보유 시가가 4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상당수가 이제 현행 소득세법상에서 그 소액주주 분류가 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그 고소득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칙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까 주식장에 미칠 영향 또는 그 단기타 매매가 많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떻게 도입할 문제인가,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주식장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장기 보유 우대 세율이나 손실공제 등을 통한 장기 유도 장치를 설계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주식 양도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그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신사 관련해서 수론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버핏 룰이 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 논의로 전개되면서 최초점은 최고관 시설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득세의 소득 재배분 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세율 구간 시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행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뒤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공제 제도의 감면 효과를 보시면 소득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예산정책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가 이렇게 루트형으로 나타나서 고소득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소득세 배분 기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그 소득공제 확대를 지향하고 실효성이 낮은 부동산 공제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정상적인 소득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하위 소득 구간을 과세 구간에 편입시켜서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또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 표도 제시해 주셨지만 자본이득 과세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 그 상당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구멍처럼 되어 있습니다.